네, 우리 몸에 이상이 있다면 정밀 진단을 통한 원인 분석이 가장 먼저겠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건강을 책임질 우리의 주치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미부동산연구소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양도 차익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고 나서 남는 돈이 얼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금 꼼꼼하게 알아보셔야 될 텐데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MRI 응급 환자는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고요. 정책이 나올 때마다 헷갈리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워낙 어려워서 이 세무사들도 상담을 안 하는 세무사가 늘어난다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인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절세 방법,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풀어주시죠. 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인 보유 기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1년 미만 보유했었을 때는 40% 단일세율로 가게 되고요.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6%부터 최고 42%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실 부분이 있는데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었죠.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각하게 될 때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2주택자 플러스 10%, 3주택자 이상은 플러스 20%에 대한 세금이 추가로 과세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지방에 대한 양극화가 왜 일어나는지도 또 하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택을 3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먼저 팔아야 되느냐 생각해 볼 때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부터 팔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을 팔 때는 중과가 안 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먼저 팔고서 이걸 팔게 됐을 때 두 개가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 플러스 10%의 중과가 붙겠죠. 근데 얘를 먼저 안 팔고 이 비주택을 먼저 판다라고 했을 때는 중과가 플러스 20%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부터 처분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세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비과세를 받기 위한 부분이죠.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비과세는 아닙니다. 바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물어보실 수 있어요. 9억이 초과되는 주택들도 정말 많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5평형만 하더라도 10억이 넘어가는 신축 아파트들이 많은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에 집을 팔게 돼요. 그러면 9억이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인데요. 바로 9억 초과 금액은 안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8억에 집을 사서 10억에 판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양도 차익은 2억이 되겠죠? 그럼 양도가액은 10억일 겁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9억을 뺀 1억, 즉 10분의 1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이제 곱하게 되면 실질적인 내 양도 차익은 2천만 원으로서 세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즉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1세대 1주택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뭘까요? 혹시 MC님 알고 계신가요? 네, 보유와 거주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년 보유 그리고 2년 거주 아닌가요? 오, MC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런 얘기를 물어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2년 거주만 하면 안 되냐, 2년 보유냐 이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2년 거주가 추가된 거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와 거주 이거에 대해서 원칙과 예외를 정확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보유입니다. 이거 원칙이 흔들리시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2년 거주는 어떤 거냐?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걔네들은 2년 거주라는 것이죠. 즉 2017년도 8월 3일 이후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샀다라고 하면 2년 거주 안 채워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샀다라고 하더라도 파리 부동산 대책 이전에 샀다라고 하면 2년 거주를 안 채워도 된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추면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변천사가 정말 많습니다. 원래 있었던 부분은 1세대 1주택자일 때 1년에 8%씩 최대 10년에 80%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공제를 해줬었는데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1년에 2%씩 해서 15년에 최대 30%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혜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서 2018년도에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가 되었냐? 똑같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건 맞는데 여기서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된 것이죠. 2년 거주 요건을 채웠다라고 하면 그대로 10년에 최대 80%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2년 거주 요건을 만약에 못 채웠다 이렇게 돼버리면 15년에 최대 30%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년을 보유했어요. 그런데 거주를 안 채웠다라고 했을 때 그럼 1년에 2%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내가 10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2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냐? 바로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내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 받을 줄 알았었는데 2년 거주를 안 채우셨다. 그러면 2019년도까지 빠르게 매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1년 더 보유했어요. 실제로 1억이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1억이 올라간 것보다 세금이 몇 억이 더 나오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설명을 좀 듣다 보니 역시나 세금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처음에는 좀 잘 따라갔는데 둘째 장, 셋째 장 넘어갈수록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원칙과 예외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냐 이전이냐 그걸 또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중요할 때 말씀해 주신 그 별표가 오늘 하나 또 나왔습니다. 자, 바로 1주택자에 이제 거주를 채우지 않으신 분들은 2019년까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정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또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얘기했었으면 그 다음으로 알 것은 바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입니다. 자,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원칙을 명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A주택과 B주택 간의 이 텀은 최소 1년은 넘어가야 됩니다. 이 텀이 1년보다 적다라고 하면 그냥 일반 과세로 넘어가게 되지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요건이 받지 않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될 때 직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했을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직전 주택이냐? B주택 취득하고서 B주택을 3년 내에 팔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애초에 입법 취지가 이전 주택을 바로 팔고서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전 주택에 대한 처분의 유예기간을 주는 거기 때문에 직전 주택을 처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칙을 얘기했는데 그럼 예외를 얘기해야겠죠? 이 3년이 2년이 됐다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2년도 모두 다 2년이냐라고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나왔었는데요. 이거 역시 똑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걔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다. 이런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3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 이 기간 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보유 기준은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어떤가요? 네, 우리가 2019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또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각각 부동산 대책들도 대책이지만 이렇게 세법 개정이 나오면서 또 다른 규제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득일 얘기할 때 이 취득일은 언제냐라고 하면 등기일과 잔금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유기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취득일 기준으로 해서 2년을 가지고 있냐 아니면 1년이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2019년도 세법 개정에서 뭐가 나왔냐? 2021년 1월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보유기간을 새롭게 산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잘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17년도 1월에 기존 A주택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2018년도 1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원칙 얘기했잖아요. A주택과 B주택 간의 텀이 1년이 넘어가고요. 그러면 얘를 3년 내에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 1월에 얘를 팔면 비과세. 그러고서 이 B주택 역시 2021년에 팔게 되면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2018년도로부터 2년을 추가적으로 보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법 개정이 되고 나면 이런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앞의 과정은 똑같아요. 다만 마지막 B주택을 팔려고 보니까 2년 보유가 충족이 안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1년 이후로 처분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입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주택이 된 시점이 언제죠? A주택을 처분해서 2020년 1월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책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보유를 채우려면 2020년 1월까지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처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기존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못 받게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전처럼 계산을 하면 비과세였던 게 좀 바뀐 계산법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좀 속상하고 좀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시행 메모를 꼭 하시고요. 좀 이런 부분 기억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라고 보시게 되면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합산 배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였는데 이게 언제였냐?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 혜택들이 없어졌습니다. 모두 다 없어졌냐 하면 이후로 신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가 받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들을 얻게 되고요. 그럼 남아있는 혜택은 무엇이냐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준공공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고 했을 때 8년을 채웠을 때 50%, 10년을 채웠을 때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내가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실 혜택 같은 경우는 바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또 하나 없어졌습니다.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됐어요. 자, 어떤 식으로 강화됐느냐?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그 주택은 주택수에서 취급이 안 됐습니다. 내가 2주택이다. 얘를 임대사업자를 냈다라고 하면 얘는 별도 주택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2019년도 세법 개정안을 위해서 이쪽에 이제 비과세를 앞으로 안 해준다. 딱 한 번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이후로 신규 취득한 주택이 또 있게 되면 또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모두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원칙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된다 했는데 2019년 2월 12일 이후 새롭게 신규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되는 거다 보니까 이전에 취득한 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대사업자의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비과세도 한 번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양도소득세를 적용되는 그 시기가 다 달라서 세법을 좀 알아보실 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김재경 소장님께서 핵심이 되는 양도세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김재경 소장님의 양도소득세 강의 이어갈 텐데요. 핵심이 되는 절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지금 이번에 얘기할 파트 같은 경우는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내가 그러면 다주택자일 때 팔게 되면 어떤 식으로 파냐에 따라서 세금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다주택자 절세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앞선 영상 꼭 기억해 주시고서 이번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수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핵심 요약을 다시 한번 해봐 드릴게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바로 9억 이하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적용되느냐? 2년 보유 기간을 유지해야 되고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로 취득한 사람 같은 경우 여기서도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되면 2년 거주 요건도 추가됐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자, 그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맞춰졌을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두 주택 사이의 텀이 최소 1년 이상은 돼야 되고요. 이게 1년이 됐을 때 3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입니다. 다만 2018년도 부일산 부동산 대책이 나오게 되면 이게 3년이 2년으로 됐다는 것이고 이게 모두 다 적용되냐?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부터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팔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양도 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비과세 목표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갖다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주택은 양도 차익이 가장 큰 걸로 목표를 설정해야겠죠.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주택을 처분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 생각하는 게 양도 차익 큰 거를 비과세 받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양도 차익이 가장 작은 주택부터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간에 하나가 더 추가돼 있다는 것이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팔게 되면 다주택자 중과가 안 붙기 때문에 이런 주택부터 처분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으로 알아보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쭉 처분 순서들을 생각했을 때 그 마지막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가능한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 얘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세금이 몇 억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럼 매각 순서를 실질적으로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A, B, C, D 이렇게 네 주택이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취득 시기는 각각 이렇게 적혀 있고요. 양도 차익은 10억, 5억, 4억, 1억 이렇게 있습니다. A, B, C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D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MC님, 이런 상황일 때 내가 어떤 순서로 집을 팔아야 될 것 같으신가요? 네, 복습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은 10억 양도 차익을 비과세를 받아야 하니까 A를 가장 늦게 팔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D를 먼저 팔고, 그러다 보니까 D, C, B, A 순서가 아닐까요? 거의 왔는데 한 가지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정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C랑 D가 똑같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자, MC님께서 정확하게 따라오시긴 했는데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왔느냐 보도록 할게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먼저 팔라라고 했었던 거는 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팔라 얘기했었냐면 바로 다주택자 중과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C주택을 먼저 팔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C주택을 먼저 팔아도 3주택자 이상은 플러스 20%의 중과가 붙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주택을 먼저 팔아도 20% 중과. 근데 D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얘를 먼저 팔은 다음에 C주택을 팔게 돼도 얘도 그대로 나머지 3개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이기 때문에 20% 중과는 어차피 똑같이 받게 됩니다. 이거가 미묘한 차이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것은 내가 D주택을 먼저 팔려고 안 팔리는데 아등바등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C랑 D를 동시에 매매를 진행하다가 먼저 팔리는 거를 팔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미묘한 차이지만 맞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동일합니다. B주택을 팔게 되고 A주택을 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따라오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심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달라진 거는 딱 하나입니다. 금액이랑 조건 다 똑같은데 처음 C는 2016년도였는데 지금 C는 2018년도 1월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처분 순서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일까요? 글쎄요. 점점 자신감이 좀 없어집니다. 자, 다른 조건들은 다 동일한데,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과 비슷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C를 가장 먼저 팔까요? 네, 앞서서 얘기했었을 때는 C랑 D를 1순위로 팔고 B, 그 다음에 B를 팔고 A를 맨 마지막으로 팔란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세 번째가 되겠죠, B가. 자, 근데 이게 2018년도라는 순간 달라지게 됩니다. 자, 무엇이냐? 순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1, 2, 3, 4번입니다. C를 가장 마지막에 팔게 되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나왔을까요? 바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요건을 체크해 보면 C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씩 처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주택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먼저 팔게 되면 됩니다. 그럼 중과를 안 붙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고 나니까 A, B, C가 남게 돼요. 원래라면 앞서서는 C주택을 먼저 팔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B주택을 먼저 팔게 되냐?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2018년도라는 숫자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2018년도에 취득했던 C주택을 먼저 팔고 B주택을 팔고 A주택 팔아도 사실 돼요. 근데 세금을 몇 억을 더 내게 되겠죠. 왜냐? B주택을 먼저 팔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A주택과 C주택만 남게 되겠죠. 자,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라는 것은 이게 기존의 주택이 다주택이었냐 아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처분하려는 시점에 가지고 있는 주택 간의 관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주택과 C주택의 취득 시기는 1년 텀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2018년도 1월에 취득했기 때문에 A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A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C가 언제 취득했는지 봐야겠죠? 2018년 1월에 취득했잖아요. 그럼 3년 내면 2021년 1월 안까지 팔게 되면 얘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A만 비과세를 받을 줄 알았는데 C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 차익이 4억이나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비과세를 또 받는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몇 억이나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 매각 순서를 꼭 기억을 해주셨다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절세 방법까지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얘기했었던 다주택자 매각 순서, 이 원칙들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가장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포인트 있죠?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되는지 이거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안 내도 될 게 몇 억이 더 내냐 줄어드냐 이런 부분 알 수 있습니다. 자, 양도소득세는 정말 중요합니다. 양도 차익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투자가 마무리되느냐는 끝까지 세금을 내고 나서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세금 같은 경우는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세금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금 순서대로만 처분했었지만 내가 처분 순서가 가치가 없는 집을 먼저 파느냐,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하면 올라갈 것 같은 집은 더 오래 보유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처분 순서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마지막 한마디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